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디즈니는 컨텐츠 기업으로서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기업인데요. 특히 30년도 더 된 영화인 신데렐라나 인어공주 같은 디즈니 명작들을 아직도 저희 딸이 몇 번이나 돌려서 볼 정도로 좋아하는 걸 보면 디즈니는 컨텐츠 기업으로서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기업임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 주식 계좌에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한 주, 두 주씩 사주고 있는 주식이 바로 디즈니이기도 해요. 이렇게 디즈니는 컨텐츠 기업으로서도 대단하지만 전 세계에 거대한 디즈니 테마파크를 가진 기업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도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디즈니의 사업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디즈니의 투자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즈니월드 놀이동산, 디즈니월드 리조트와 같은 사업들 때문에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전 세계에는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상하이, 홍콩, 파리, 도쿄 이렇게 6개 도시에 디즈니 리조트가 있어요. 전 세계에 6개라고 하니 디즈니월드가 별거 아닌 곳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리조트만 보더라도 그 크기가 일단 서울의 6분의 1의 면적이고요. 그 안에 4개의 디즈니월드 테마파크가 있고 2개의 워터파크, 27개의 디즈니 테마호텔, 7개의 그냥 호텔, 골프장 3개, 캠핑장, 쇼핑타운 등등 수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월드는 하나하나가 작은 도시급 정도는 되는 거대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시설을 코로나19로 강제 셧다운을 당했으니 얼마나 피해가 막심했을지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많이 보급되기도 했고 코로나19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살아보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어보자는 이야기가 전 세계 각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 있으면 디즈니 테마파크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디즈니는 디즈니 크루즈선을 도입하기까지 했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만 되면 다시 한번 디즈니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디즈니는 오프라인 사업 쪽뿐만 아니라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수많은 컨텐츠를 가진 기업이자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소유한 기업이기도 해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픽사 스튜디오, 마블 스튜디오, 20세기 스튜디오 등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오프닝에 나오는 유명한 스튜디오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디즈니니까요.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바탕으로 디즈니 플러스, ESPN 플러스, 훌루 등 다양한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에도 진출해 있는 상태인데 디즈니는 출시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 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억 1,6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을 정도로 미친 듯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수십 년 동안 쌓은 컨텐츠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라서 디즈니 말고는 그 어떤 기업도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30년도 전에 만든 인어공주나 신데렐라와 같은 영화를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재무제표를 보면서 디즈니 각 사업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컨텐츠 사업부에서는 어필리에이트 피라는 수익이 44억 달러로 컨텐츠 부분 매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3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건 장난감 제조업체에서 엘사나 아이언맨 같은 디즈니 캐릭터를 이용해서 장난감을 만들면 디즈니 측에 줘야 하는 일종의 상표권 로열티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입과 구독료 수입이 각각 31억 달러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TV, SVOD 디스트리뷰션 라이센싱은 디즈니의 컨텐츠를 방송사나 넷플릭스 같은 구독형 스트리밍 업체에 제공하고 받는 돈인데 12억 달러로 콘텐츠 부분 매출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부를 한번 살펴보면 테마파크 입장료로는 11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테마파크 안에서 음식을 팔아서 12억 달러를 벌어들였네요. 그리고 컨텐츠 사업 부분의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74%를 차지하고 있고 테마파크 관련 오프라인 사업 부분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26%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매출의 81%가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들 예상하다시피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에 테마파크 매출이 4배 정도 더 잘 나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작년 2분기에는 테마파크 사업부가 적자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고 전 세계에서 여행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이쪽 매출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4분기의 매출인데요. 이때 디즈니 테마파크에서 나온 매출이 74억 달러였으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 적어도 여기 43억 달러의 매출은 2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 억눌렸던 욕구로 인해서 보복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디즈니 테마파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호황을 누릴 것이 분명해요. 거기에 해외여행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디즈니 크루즈까지 합세한다면 오프라인 쪽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디즈니 플러스를 필두로 한 컨텐츠 사업 부분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다만 컨텐츠 사업 부분은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는데요. 이건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 그리고 ESPN의 스포츠 컨텐츠를 만드느라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디즈니 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컨텐츠는 한번 잘 만들어 놓기만 하면 두고두고 캐시카우의 역할을 할 테니까요.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 모두 견실한 수익 구조를 가진 기업이 바로 디즈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디즈니의 실적을 살펴볼게요. 디즈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1분기부터 매출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2021년에는 서서히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코로나 이전의 매출을 거의 회복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디즈니는 판매관리비와 감가상각 항목으로 숨만 쉬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완벽하게 넘지는 못해서 순수익이 코로나19 이전의 순수익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2020년 2분기와 3분기에만 적자를 기록했을 뿐이고 그 이후부터는 빠르게 순수익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디즈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평소에 탄탄했던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재무구조는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부채 비율이 55%로 나름 견실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물론 유동 비율이 1.24배로 다소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당좌 비율도 1.07배로 다소 낮아져 있긴 하지만 1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안에 유동성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디즈니는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니 이런 재무 구조는 앞으로 더욱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46억 달러로 영업이익인 25억 달러보다 84% 이상 많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아주 우량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의 양을 나타내는 잉여 현금 흐름은 62억 달러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따라서 혹시나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이 몇 차례 더 발생해도 이를 견뎌낼 기초 체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자료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순수익 예측치인데요. 특히나 2022년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의 숫자가 26명인 것으로 봐서 나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2026년은 EPS 예측치를 내놓은 애널리스트가 한 명뿐이니까 그냥 패스하더라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예상 성장률은 대략 20%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코로나19로 떨어졌던 수익이 다시 리바운드 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을 제외하면 디즈니는 여타 성장주들에 비해서 성장성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기업은 아니니까 혹시나 높은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디즈니 투자를 진행하면 안 되긴 해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워낙에 타격이 컸기 때문에 2023년은 돼야 2019년 코로나 전의 EPS인 6달러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상과 같은 이벤트를 해지하는 용도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용도 그리고 제 딸에게 동심의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용도로서 디즈니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디즈니는 성장주와는 다르게 급격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우량한 기업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 ESPN 플러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입자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늘려가면서 좋은 성장성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만을 보면서 디즈니를 성장주처럼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를 필두로 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미래가 밝아 보이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디즈니 기업 자체가 몸집이 워낙에 커서 아직까지는 이쪽 스트리밍 구독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전체 매출의 19%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의 최강자인 넷플릭스를 디즈니가 거의 턱끝까지 쫓아온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디즈니 플러스가 2019년 11월에 출시됐으니까 출시된 지 만 2년도 안 돼서 1억 7,370만 명이라는 구독자를 모았다는 점은 진짜로 대단한 기록이니까요. 역시 수십 년간 쌓아온 디즈니 컨텐츠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의 영상 대부분은 외부 스튜디오에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 영상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디즈니는 모든 영상이 자체 콘텐츠이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서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나저나 아마존 프라임은 언제 2억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는지 모르겠네요. 애플TV는 조금 더 분발해야겠네요. 그리고 디즈니는 작년과 올해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위드 코로나 시기를 맞아 테마파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다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 분명해요. 디즈니는 코로나19 전에는 10년 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이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그동안 배당률은 배당 지급 당시의 주가 기준으로 보면 1.5%에서 2% 사이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가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해온 기업이었기 때문에 1, 2%대의 배당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10년 전인 2011년에 디즈니 주식을 투자했다면 코로나 전에는 5에서 6% 정도의 배당 수익과 5배 정도의 주가 상승을 안겨준 기업이 바로 디즈니였으니까요. 테슬라처럼 몇백 배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성장주는 분명히 아니지만 안정적인 주가 상승과 안정적인 배당을 안겨주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디즈니는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디즈니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 보여드렸던 디즈니 EPS 예측치를 통해서 저 장기 투식으로 향후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EPS에 향후 디즈니에게 부여될 PER을 곱해준다면 우리는 디즈니의 예상 주가를 구해볼 수 있는데요. 이 예상 EPS가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향후 디즈니에게 부여될 PER을 예상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예상에 예상을 곱해서 구하는 예상 주가를 구하는 방식이 말이 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투자를 할 때 항상 꼭 이렇게 목표 주가를 구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상 PER을 추측할 때는 해당 기업의 과거 PER 데이터와 시장의 평균을 보면서 예상 PER을 추측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예상 EPS는 전문가들이 예측해 놓은 수치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긴 하지만 실제의 실적이 예상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상 EPS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 방법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감으로 하는 투자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부터는 디즈니의 예상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예상 EPS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자료를 그대로 쓰도록 할 거니까 저는 향후 디즈니에게 부여될 예상 PER만 추측해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이전에 디즈니의 PER은 15배 전후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지난 12개월 순수익을 기준으로 보면 디즈니의 PER은 303배로 말도 안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향후 순수익이 늘어나는 대로 이 PER은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과연 이게 몇 배까지로 떨어질 것인지가 중요해요. 디즈니가 속한 미디어 산업 평균 PER은 30배이고 디즈니가 속한 서비스 섹터 평균 PER은 72배이고 S&P 500 평균 PER은 31배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30배 정도 PER은 향후 디즈니가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 시절에는 S&P 500 평균 PER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디즈니가 코로나19 이전에 부여받았던 15에서 20배의 PER 프리미엄을 향후 부여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0배의 PER을 적용해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봤어요. 물론 PER이 300대에서 급격하게 30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일괄로 30배의 PER을 적용해서 예상 주가를 계산했다는 점은 감안을 해주세요. 아무튼 디즈니는 여타의 성장주처럼 급격한 주가 상승은 기대할 수는 없어도 5년에 2배, 10년에 4배 정도 잔잔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주식이라는 결론을 내려볼게요. 물론 여기에 배당은 보너스이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면 PER 프리미엄을 더욱 높게 부여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이 예상치는 아주 보수적인 수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달아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되는 의견도 너무 좋아요. 서로 반론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투자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아마추어 말고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최근 6개월 동안 디즈니에 대한 각 투자사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자료인데요. 최근에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투자사는 218달러의 골드만삭스와 220달러의 UBS 그룹이고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투자사는
163달러 번스테인 리서치사이네요. 참고로 여기 목표 주가는 향후 12개월 후의 목표 주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는 지난 12개월 동안 디즈니에 대한 의견을 낸 22개의 투자사 의견을 종합해 놓은 자료인데요. 총 22개의 투자사 중에서 19개의 투자사는 매수 의견을 냈고 3개의 투자사는 보유 의견을 냈고 이들의 목표 주가는 최대 230달러에서 최소 163달러로 나왔고 이들의 평균값은 209달러로 나왔네요. 그리고 최근에 목표 주가가 점점 더 높아져 왔어요. 오늘은 이렇게 디즈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